자, 데이 2에 보시면 데이 3, 3? 2나 3나 소설 칸이 있을 텐데 뻥이야. 시 채우는 칸이 있을 텐데 그 시 아무데나 찾으셔가지고 칸 채우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어차피 우리 문학교재에 들어가도 바로 시문학이니까 바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야, 시문학 빈칸 채우기 하시게 되면 제일 앞에 화자 찾으시오, 대상 찾으시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시적 상황 찾으세요. 그 다음에 정서, 태도, 분위기 찾으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제와 특징을 찾으시오가 마지막 칸.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잘 보자. 화자 칸 채울 때는 말이야, 화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O, X로 둘 중에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OX로. 그런데 정신 차려야지. 자다 일어나 정신 못 차리네. 뭘 OX, 뭘 찾아보는 거냐면 말이야, 시의 표면에 화자가 나타나 있는가 아닌가, 표면에 드러난 화자, 이게 있냐 없냐를 찾아서 OX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안에 시어로 나, 우리 라고 써 있으면 O가 되는 거고, 나, 우리가 없으면 X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해지겠네. 대상 찾기. 자, 시에서 말하는 모든 시어나 소재는 시적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시적 대상은 말이야, 주인공이야. 소설로 치게 되면 주인공인데 시의 주인공이 되는 놈을 찾아달라,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걸 잘 못 찾겠다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는 무엇에 대한 노래인가?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으시면 그게 시적 대상이자 주인공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거 할 때 주의할 점. 이 주인공, 무엇, 시적 대상은 반드시 한 개일 필요는 없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말이야, 주인공이 2명 이상인 경우, 주연이 2 이상인 경우 있잖아.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화자와 대상을 지금 분리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따로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화자와 대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 화자가 나라고 나왔다고, 그리고 내가 예찬하는 소나무가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화자와 대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 달라? 다른 거지. 됐나? 그런데 화자인 나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 내지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 화자와 대상은 일치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화자와 대상이 꼭 같을 필요, 다를 필요 그런 거 없어. 일단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주인공을 찾아낸다, 그 생각만 하시고. 자, 어쨌건 화자가 같건 대상과 같건 다르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자, 이제부터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시적 상황. 얘는 말이야, 그냥 시적 상황만 쓰는 게 아니라 특징이나 특성이 나타나면 그것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자가 처한 상황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화자의 상황이 아니라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주인공이나 대상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특징을 해 주셔야 돼. 화자는 언제 써먹냐? 화자는 여기서 써먹습니다. 정서, 태도, 분위기. 여기에서 화자를 써먹어. 자, 정서, 태도, 분위기. 이거는 화자가 나타내는 정서, 태도, 분위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위에 칸 상황은 대상 중심, 그리고 밑에 칸 정서 태도는 화자 중심으로 뽑아 주셔야 된다고. 됐죠? 자, 다만 이럴 수 있어. 시적 대상이 즉시의 주인공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도 정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소나무라는 자연물도 의인화되어 있다면 성격 가져서 정서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시는데 대부분은 이때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특징을 정리할 때 저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니까 굳이 복잡하게 양쪽 다 쓰지 말고 대상이 사람이거나 대상이 의인화되어 있으면 특징 정리할 때 같이 정서태도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황 칸은 대상 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서태도 칸은 화자 칸이라고 생각하셔도 아예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것 역시 왜 했는가? 이것들 바탕으로 주제 만들려고 역시나 했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의 주제를 만들어낼 때, 소설의 주제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사건 혹은 갈등, 이것에 대한 인물의 심리, 태도, 성격이라고 했다고. 그지? 우리가 찾았던 게 사건, 그리고 인물, 심리, 태도, 성격이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할 때도 우리가 찾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을게. 대상이 처한 상황 내지는 대상이 지닌 특징 이렇게 놓고 이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 분위기 이렇게 놓을게. 자, 찾아라 했던 게 대상 찾아야 되는 거고 특징이나 상황 찾아야 됐던 거지. 자, 화자는 있냐 없냐만 따지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정서, 태도, 분위기도 앞에 칸에서 다 찾아 놨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예문 넣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를 딱 읽어봤는데 질문, 이 시는 무엇에 대한 노래인가? 해봤더니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노래야 라고 가정해 볼게. 그리고 나서 상황 칸, 특징 칸에다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대상의 특징을 정리해 봤더니 억압하더라, 고통을 주더라 이렇게 넣어봤다고. 그리고 화자의 정서태도 분위기 정리해 놓은 데다가 우리가 슬픔 내지는 분노 따위의 정서가 나타났다고 쳐보자. 그럼 이것 주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의 억압에 대한 화자의 슬픔이나 분노가 주제가 된다고. 되시겠죠? 자,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상황, 특징 합치고 그리고 뒤에 화자의 정서, 태도, 분위기 합치면 대부분의 시는 주제가 만들어져. 소설도 이 뼈대 안에서는 대부분 만들어져. 물론 이걸 벗어난 주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빈도상으로 많지 않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주제를 만들어 내보자라는 얘기야.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과제장 하는 법 겸 운문문학 독해하는 법 뼈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문학 본교재 다 꺼내셔가지고 문학 본교재 다 꺼내셔서 조금 더 세부적인 독해 원리들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생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내일 수업이 너무 걱정돼서 마이크 써야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필기다 못하셨군요. 네. 그럼 6페이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되게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신기한 일 몇 가지가 있어. 특히나 문학을 가르치다가 보면 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11년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외국 생활 오래 하지 않은 이상은 초등학생 때부터 해서 동요부터 시작하니까 문학부터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고1 때까지 고2 때까지 막 하다 보면 10년 11년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데
내 손으로 주제를 써본 적이 없다는 게 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를 그냥 읽고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와서 주제를 스스로 써본 작품이 대체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나도 그걸 자각하지는 못해서 학교 다닐 때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고 자습서에서 베껴 쓰고 이러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럼 내가 공부 왜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자, 어쨌건 그거 하나가 또 신기했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작품 제목을 문제 풀 때 제목을 안 본다가 엄청나게 신기했어. 모의고사, 내신 문제나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그나마 덜해. 제목이 앞에 나오니까.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생각해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지문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가나 이따 치면 가 하고 나서 시가 빵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작가랑 제목 나오는데 근데 이 밑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시부터 들어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제목을 써먹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백석 시인이라고 다들 들어보시고 작품 공부도 하셨을 텐데 백석의 시 중에 하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시가 이렇게 시작해.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겨울에 오는 것이다 하면서 막 출발해가지고 이것은 마을을 흥성하게 만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한 30줄 정도인가 쫙 나와. 애들 그냥 막 드립다 읽는 거죠. 막 읽으면서 이게 뭘까? 이거의 특성이 막 나온다고. 뒤에 가면 이게 뭔지 나오겠지. 근데 아주 슬프게도 제일 마지막에 가도 이것은 하고 끝나. 이게 뭔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애들은 중간쯤 되면 이게 뭔지 알 것 같게 해줄 것 같아서 막 읽는데 몰라 뭔지. 근데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국수입니다. 국수. 실제로 이것이라는 게 국수거든요. 제목부터 봤으면 고민 안 하고 독해하면서 내려갔으면 되는데 제목부터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뭔지만 생각하다가 제대로 된 독해도 못하고 그냥 꽉 난다고. 근데 이건 출제할 때 제목이 밑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 시집이라고 하면 국수라고 위에 나오고 이것은 이렇게 출발하니까 독자들이 이게 뭔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문제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작가들은 말이죠. 제목에 가장 큰 힘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제목 정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책도 못 내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제목이 가장 중요해 사실. 꼭 제목을 활용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일 앞에 제목을 활용하는 독해 몇 가지 팁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일 위에 표를 보면서 제목을 활용하는 몇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제목의 형태들은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일단 표 위에 3가지만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제일 위에 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목이 제일 위에 나오는 거 사람인 경우가 있어. 맞죠? 두 번째 칸에 나온 게 제목이 자연물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칸에 나온 것은 제목이 사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략간략하게 뭐다 써놓긴 했습니다만 셋 다 공통점은 뭐냐? 셋 다 공통점. 제목은 얘들이 시적 대상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다 기본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 필기 채워야 이상하다. 어쨌건 사람이 제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람이 주인공이면 여러분들한테 시를 쓰라고 할게. 시를 쓰라고 할 텐데 사람을 제재로 해서 시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는 신문사에 당선이 되면 발표될 겁니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시를 막 쓰면 질문 한번 해볼게.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의 어떤 면을 시로 쓰는 게 많을까? 잘 생각해봐,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를 써야 돼. 그리고 발표할 거야. 보통은 사람의 어떤 측면을 부각할까? 긍정적 측면 또
좋은 점, 이런 것들. 근데 긍정적 측면, 좋은 점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어? 뭐가 긍정적이야? 외모? 성격? 이런 거 부각해? 외모야? 성격이야? 아니면 역동적인 모습이야? 어떤 것들을 주로 부각할까? 시를 쓰면. 가치관, 성격, 그렇죠. 그런 것들 중심이죠. 자, 여러분들이 착해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고 했지만 시에서는 그 사람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할 수도 있어. 근데 못생겼다고 비난하지는 않겠죠. 나쁜 성격, 추잡한 성격을 부각해서 비판하는 시를 쓸 수 있잖아. 친일파들한테. 그죠? 시를 쓴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시를 써. 그러면 성격을 주로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 성격이 좋은 성격이면 예찬하거나 긍정할 것이고 나쁜 성격이면 비판하겠죠. 됐나?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너무 잘생겼어. 예를 들어 원빈이나 장동건이나 하진우나 이런 사람처럼 너무 잘생겼으면 가끔 가다가 극단적으로 미모에 대해서 예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예찬하거나 비판하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시라면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자연물과 어떤 책상 같은 사물도 마찬가지야. 이거 단순히 소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시를 쓰기도 하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연물이 나왔어, 사물이 나왔어 하게 되면 그 작품은 인간의 삶으로 대응시켜 보셔야 됩니다. 소나무의 어떤 측면이 인간의 삶과 대응하는가 짝짓기를 잘 해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대응이 된다 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인간의 삶으로 와서 인간으로 치면 대체 어떤 성격이나 어떤 태도가 되는 것일까를 찾아내셔야 돼. 그게 주제로 이어질 거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거니까. 혹은 우리가 같이 비판해야 될 점인 거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사람이 제목이야, 자연물이 제목이야, 사물이 제목이야 하게 되면 걔들은 주인공입니다, 거의. 그런데 얘들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로 바꾼 다음에 어떤 성격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되셨죠? 자, 네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제목은 정서나 태도 그 자체가 제목인 경우가 있다 인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 정서나 태도가 제목이라면 주된 정서는 무조건 제목이야. 그리움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시 내용은 환희에 차 있는 것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을 거야, 잘. 그죠? 그런데 이 제목이 정서나 태도라면 뭘 찾아야 하냐면 왜 이 정서나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정서 태도가 나타나게 된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찾는데 주력하시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돼. 됐죠? 자, 표에 없는 거 하나만 쓸게. 자주 써먹는 건데 약간은 생략된 형태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완전하지 않아. 생략된 형태의 제목이 있다고. 약간 불완전합니다. 이런 제목은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으로 신석정의 시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 밑에다 쓸게요. 들길에 서서 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죠. 자, 그럼 봐봐. 이 앞부분이 뭔가 불완전하니 뒷부분이 불완전하니 어디가 좀 불완전한 것 같아? 뒷부분이 비어있는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블랭크가 여기에 와야 되는 것 같아.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형태, 생략된 형태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비어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적 대상일 확률도 높고 주제와 밀접할 확률이 높은 구절입니다. 이 근처가.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제목이 가장 가까운 구절을 찾아야 돼, 본문에서. 그리고 그 앞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침 이 시는 제목 그대로 글자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 구절을 한 구절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다. 점은 들길에 서서 블랭크된 부분은 푸른 별을 바라보자
라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와, 망했네. 바라보자. 자, 먼저 앞에 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저문들끼리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운 거야. 저물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상황이야? 플러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인 거죠. 저문들길. 마이너스 상황인 거야. 그런데 색채감으로 푸른 별 하게 되면 어떤 정서나 태도를 보여줍니까? 푸른색. 희망이죠. 희망. 그래서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가 이 시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되시겠습니까?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시거든요. 그래서 저문들길 자체는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인 거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푸른 별을 보자, 희망을 가지자, 이렇게 되는 시라고. 되시겠습니까? 자, 생략된 형태의 제목은 생략된 부분을 찾아서 그 앞뒤를 뒤지셔서 해석하시면 주제와 상당히 밀접합니다. 됐죠? 자, 물론 제목을 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뒤에 본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 문제마다 제목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은 무엇이 있을까? 문제가 뒤에 있을 거니까 점점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개념 2번. 시어나 식구의 의미와 기능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시어나 식구의 의미, 기능을 찾으래. 많이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자, 그런데 시어 하게 되면 낱말 하나, 단어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고, 식구 하게 되면 두 어절 이상 띄어쓰기가 하나 되어 있으면 그냥 식구야. 근데 그 의미를 판단할 때는 시건, 소설이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어 하나만 내가 놓아볼게요. 시어 하나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 판단을 한 번만 해볼 거야. 자, 내가 아무거나 넣어볼게. 시를 쓸 때 똥.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똥에 대한 가치 판단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죠. 이게 보편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시에서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해놨다고, 야, 사랑스런 똥.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 시어는 부정이라 할지라도 뭐가 돼버려? 똥이 사랑스런이 붙으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 더러워 보여도 똥이 서술어로 사랑스럽다 하게 되면 이것 역시나 긍정이 돼버린다고. 시어 그 자체의 성격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앞, 뒤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앞에 수식어가 있다? 얘가 이겨. 시어한테. 서술어가 있다? 시어한테 얘가 이겨. 노란색이 최강이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어의 의미나 가치를 판단해 내실 때는 앞과 뒤에 있는 맥락을 통해서 항상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소설도 그렇죠. 그리고 독서, 비문학 문제 푸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다가 보면 이거 봐봐. 기억 밑줄 되어 있고 요렇게 지문에 되어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나서 선택지에서 기억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때는 기억 밑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앞 뒤에 있는 정보와 결합해서 기억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려고 하잖아. 시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그 무엇이 대상이 주어졌다면 앞, 뒤 맥락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시어에 대한 내 머리에 있는 배경 지식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똥이건 뭐건 간에 판단하지 마시고 앞, 뒤에서 판단해야 돼. 자, 똥이 있어도 앞에 사랑스런이 붙으면 플러스야. 하진우가 있어도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되셨죠? 교무실 앞인데 너무했나? 다음. 자, 이번엔 7페이지. 7페이지 볼게요. 자, 개념 3번이죠. 표현 및 발상입니다. 근데 얘는 옆에 있는 페이지 개념들과는 다르게 오른쪽에, 제목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라고 붙어 있죠. 이건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주요 표현 및 발상 해서 비유, 변화, 강조, 상징
그리고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쭉 열거만 해놨어 그냥. 그리고 이런 표현법들 중에서 밑줄 쳐져 있는 것들 보이시죠? 선택지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법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밑줄을 미리 쳐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구절절 다 설명하다가는 결국 윈터스쿨 끝날 때까지 이것만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 다 보시면 중학교 때 한 번씩 보셨던 개념들이죠. 국어 개념은 새로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야. 자, 그래도 혹시나 나는 잘 모르는 개념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개념 플러스라고 마크 붙어있는 이런 개념들은 뒤에 84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하나씩 설명해 두었습니다. 뭐 지규법 뭐 다 알겠지만 혹시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시면 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한번 넘어온 김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봐둬야 될 몇 개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게 비유잖아.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비유란 말이야. 물론 안에 지규, 은유, 대유 뭐 옛날부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선택지들, 개념들인데 밑에 있는 변화나 강조와는 다르게 비유는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 수능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 안에 어떠한 수사법이 포함되는가, 수사법의 종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유 안에는 지규와 은유와 대유와 풍유와 화류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를 알고 계셔야 돼. 변화 같이 뭐 변화 안에서 반복, 점층 이런 게 포함된다라든지 아니면 미쳤구나 반대로 얘기했구나. 변화 안에서 역설, 반어, 대꾸가 들어간다든지 강조에서 반복, 점층이 들어간다든지 그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변화주기나 강조하기는 세부적인 수사법들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비유는 구체적으로 뭐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선택지에서 나오거든. 즉 예를 들어 가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선택지 1번 이 시는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비유 안에 어떤 수사법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 근데 강조나 변화는 변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변화주기를 사용하여, 강조하기를 사용하여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비유는 그 안에 어떤 수사법들이 들어가는지를 일단 알고 계셔야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비유 안에 들어가는 수사법들 글자를 잠깐 보시게 되면 대부분 지규, 은유, 대유, 풍유, 활유 이런 식으로 유로 끝나는 것들이 다 비유하게 들어가. 그리고 서리법을 제외하면 비유하기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의자가 들어가 중의법, 그리고 의인법, 그리고 여기는 따로 체크 안 해놨습니다만 사실 배우기도 잘 안 해. 의성어, 의태어 쓰이는 것도 비유하게 들어가.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온 적 있었거든. 의성어, 의태어가 사용되기만 해도 비유인데 그것 때문에 비유하기가 성립된 적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건 비유하기의 카테고리 안에는 유로 끝나는 말, 서리법을 제외하면 의자가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비유하기 안에서 혹시나 헷갈릴 법한 게 있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의인법과 화류법.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이잖아. 그리고 화류법 같은 경우는 무생물을 생물처럼인 거죠. 자, 수능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비고이다 보니까 내신에서 가끔씩 밑줄 치고 이게 우리가 의인법인지 화류법인지 헷갈릴 때가 간혹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그럴 때 애시당초 이게 의인인지 화류인지 아예 전혀 모르면 틀리겠지만 둘 중에 하나 헷갈릴 때는 기준이 이거죠. 의인법이냐 화류법이냐 구분할 때
헷갈린다면 사람만 할 수 있으면 의인법, 화류법, 동물도 할 수 있으면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만 할 수 있으면 의인법, 동물도 할 수 있으면 화류법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시각이 달라져. 동물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고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이런 걸 몇 가지만 해볼게. 책상이 달린다. 의인법일까 화류법일까? 달린다. 화류법이죠. 나도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진우 쌤도 달릴 수 있으니까 화류법입니다. 맞죠? 그 다음 그러면 책상이 생각한다. 의인이야 화류야? 의인이죠. 그쵸? 생각은 인간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이성 같은 것들은. 그럼 한 번 더. 책상이 슬퍼한다.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의인입니다. 감정의 영역. 이것도 인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성, 생각, 감정. 물론 과학적으로 침팬지라든지 원숭이라든지 개들도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거야. 책상이 사랑한다. 사랑하게 되면 애완동물 딱 떠올리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문학에서 보았을 때는 그건 인간의 영역으로만 고정됩니다.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동물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본능으로 처리해. 이해되시겠습니까? 가장 헷갈리는 두 가지 중에 요 정도 해놓으면 얘들은 의인으로 들어가. 그냥 운동감이 느껴지는 운동적인 것들, 생리적인 것들은 거의 동물 같이 하는 거고. 됐나? 자, 어쨌건 이 기준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헷갈림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주기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역설법과 반어법이죠. 역시나 이것도 수능에서는 구분하라고는 절대로 안 나와. 수능에서는 구분을 안 시키지만 내신 문제가 아직 남았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설, 반어. 얘는 필기할 칸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자, 역설과 반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돼도 애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두 개 어떻게 구분하냐고. 3학년들은 사실 난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나 봐.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 일단은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실제로 시가 이렇게 써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식구로. 그리고 또 하나 따져볼 거는 표현되어 있는 문장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그런데 역설법 같은 경우에는 표현되어 있는 문장 자체만 놓고 보아도 모순이 생겨. 틀렸단 말이야. 문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틀린 문장을 놓고 현실과 대응시켜보면 이 틀린 문장으로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문장과 틀린 문장이지만 틀린 문장과 현실은 모순이 없어. 희한하게도. 역설은 그렇습니다. 이따가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어법 같은 경우에는 문장만 놓고 보면 퍼펙트합니다. 전혀 문제, 오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깔끔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똑바르고 깔끔한 문장과 현실을 대응시키면 모순이 생겨. 예문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역설법 같은 경우에 문장을 하나 놓아볼게. 김영랑의 시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거고 자주 인용되죠. 찬란한 슬픔의 봄이잖아. 그냥 봄이면 봄이지 좋으면서 나쁜 봄이란 말이야. 긍정이면서 부정인 봄. 이 봄이라는 놈이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기는 불가능하다고. 충돌났다고. 맞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때문에 역설이 돼버린 거잖아. 여기에서 모순이 생겼다고. 되셨나? 문장 자체는 한꺼번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모순이 생겼는데 문제는 현실을 집어넣으면 이 봄이 왜 찬란하면서도 슬픈데 모란이 피었기 때문에 찬란한 거라고. 그런데 이 봄의 끝자락에 모란이 결국 뭐 할 거야? 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봄에 이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끼기 때문에 찬란하면서도 슬프다. 두 가지를 다 설명해버린 거야. 됐죠? 그래서 좌우로
문장끼리만 생각하면 모순이 생기는데 이 모순 생긴 문장으로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현실과 문장 사이에서는 오류가 없는 거야. 모순이 없는 거야. 됐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문장이라고 썼어야 되군요. 이 두 개는 된다. 이번에는 반어 가지고 해봅시다. 반어. 제일 쉽게 깔끔하게 문장이 시에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는 잘생겼다. 이 문장 오류도 없고 모순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현실과 대응시켜 볼게. 현실 속에 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이 문장의 그와 이게 대응하지 않잖아. 됐나? 즉 문장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생겼단 말이지. 되셨습니까? 자, 어쨌건 역설과 반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사실 가장 간단한 건 내가 역설인지 반언지 두 개 중에 만약에 헷갈린다면 문장만 떼놓고 그 문장에 오류가 없으면 반언 거지. 문장만 떼놓고 오류가 생기면 역설인 거죠.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릴 때. 물론 수능에서는 헷갈리게 안 만듭니다. 내신 풀 때만 얘기한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요 정도 우리가 변화 안에서는 체크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예문 하나만 받아 적어 볼게요. 예문 하나만. 여기다가 내가 좀 예문을 써드릴게요. 박두신의 도봉에서 나오는 마지막 두 줄이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쓸게요.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는요 하고 시가 끝납니다. 이게 박두진의 도봉이야. 자, 질문 하나만 할게. 지금 비유학이나 변화주기 이런 것들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 변화주기 안에 보시면 서리법이 들어가 있지. 설의법. 보이시죠? 다들 너무 잘 알잖아. 질문이야. 이 문장은 서리법일까 아닐까를 지금 곧 물어볼 겁니다. 조사 한 번만 할 거야. 서리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드시면 대학은 무조건 떨어질 거고 3대가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게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서 서리법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손 드셔야 돼. 결정하셨죠? 자, 나는 이게 서리법이라고 생각한다. 손 높이. 이번엔 좀 적네? 나는 서리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높이. 오케이. 좋아. 서리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지? 어떤 문장 때문일까? 그렇지. 나도 모르는 때문에 안 된다고. 그쵸? 서리법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어야 돼. 서리법의 대상은. 근데 나조차 모르니까 서리법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막상 우리가 개념을 놓고 이 문장을 보니까 애들이 별로 안 헷갈려 하는데 예전에 애들이 한 반 정도가 이게 서리법이네 아니네 때문에 헤맸던 적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서리법을 볼 때 절대적인 기준 두 가지입니다. 이 대답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의문문이 되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게 서리법.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몇 마디씩 드리겠습니다만 서리법은 고전 문학 공부할 때도 엄청 중요하니까 따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두도록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85페이지부터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